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24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과목이죠. 컬러리스트 색채 디자인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이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초기 디자인, 근대 디자인, 그리고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현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한국인인 이유는 우리가 한국에 대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마인드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 왜 어떻게 해서 현대의 디자인까지 이렇게 변해서 왔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랑 했었는데 초기 디자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근대 디자인, 그 다음 뭐로 들어옵니까? 현대 디자인 그러죠. 뭐 여기는 이제 중세라든가 뭐 근세 이런 말을 사용하죠. 자, 근대 디자인은 대충 한 17세기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겠고, 현대 디자인, 자, 현대라는 그 시점은 보통 우리 역사적인 사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대전은 1914년 있었고 2차 대전은 1939년에 있었죠. 이거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상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디자인에 대해서도 배웠고 근대 디자인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 현대 디자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그런 어떤 영향을 주게 되죠. 뭐 이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삶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사상. 그 사상, 그 줄을 이루는 사상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교재도 나오는데, 이제 근대 시대, 현대로 넘어가고 하는 이 근대 시대, 현대 요 전까지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줄을 이루게 되고, 이 모더니즘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럼 모더니즘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또 되게 복잡합니다. 뭐 이게 단순히 어떤 딱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색채 디자인에 나오는 하나하나 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더니즘 하나만 가지고도요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미술사 있죠? 미술사를 이렇게 인문학 강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재밌어요. 이 모더니즘 하나 가지고도 설명을 하면 진짜 1시간 이상 듣고 있다 보면 어우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일단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색채 디자인 파트는 되게 넓죠. 넓은데 문제는 몇 문제? 20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색채 관리처럼 미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개괄적으로 좀 개념적인 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부도 양이 적으면 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 재밌는데, 그런 건 어렵고 이제 그 키워드, 그것을 대표하는 키워드 위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더니즘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이 중세시대, 이때 근세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억울함이에요. 뭐라고요? 억울함. 사람이 억울하면 이게 화병으로 죽습니다. 이 중세시대 우리가 뭐예요? 그 종교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마녀다라는, 그런 마녀도 아닌데 마녀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뭐 현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콩고에서는 자기 집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여자가 있어. 그러면 그 여자가 주술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죽였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내버립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아, 진짠가? 아닌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이다! 그럼 가가지고 그 가족, 그 여자를 정말 죽여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대에도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엄청 심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죠? 이 시대는 귀족이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어때요? 상당히 억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모더니즘 사상은 뭐냐면 억울하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상당히 따져보자 그러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뭐라고요? 합리성.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합리성에 기반을 두는 건 뭐예요? 과학이죠. 예. 그래서 과학성과 합리성,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모더니즘 사상이 이 시대에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문화, 미술 모든 면에 어때요?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은 어떤 뭐 그 디자인이나 예술의 경향으로 우리가 설명하지만 사실 미술과 예술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전체에 어떤 그 줄을 이루는 사상이었다,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쉽게 얘기해서 따져보자 그런 거예요. 따져보자. 응? 제대로 따져보자. 이런 사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표현주의니 미래주의니 다다이즘, 형식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나머지들은 다 그냥 교재를 보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 시대에서 주로 사용한 이제 컬러니까 색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죠. 예, 근데 다 쓰긴 쓰는데 특별하게 좀 많이 쓰고 아 걔는 그거야 라는 특징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특징을 갖는 색이 뭐냐 그러면 이 시대 때는 흰색, 모더니즘의 대표는 흰색과 검은색이다. 예, 흰색과 검은색.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모더니즘 그러면은 모던하게 라고 얘기하게 되면 보통 이 무채색으로 많이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흰색과 검은색만 쓴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무채색에 가까운 색들을 많이 컬러에서는 썼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딱 그거야 하면 그거를 딱 그거로만 애우시면 안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 항상?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아 그런 느낌이 좀 강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아 이거야 딱 검은색색 아니, 무조건 모더니즘은 검은색색 이건 아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모더니즘이 대세인데, 그럼 이 모더니즘이 진리냐 이거예요. 진리, 오류가 없는 완벽한 진리냐? 그건 아니에요. 또 뭐가 문제냐? 이런 사상이라는 것들이 우리 되게 많죠. 민주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뭐 등등등등의 많은 사상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상도 사실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 사상을 하면 그때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그걸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들은 좋은데 사람들이 하면 나빠져. 예. 그래서 이 모더니즘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전까지 억울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사상인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합리라는 것은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모두 같이 정말로 서로 이렇게 어떤 그 평균을 잡아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이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리가 되고 그 사람이 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차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다 모더니즘은 또 다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좋긴 한데 어느 부분이 나쁜 부분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 공산주의 사상, 그 사상만 본다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냐?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완벽한 어떠한 사상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모더니즘에 반대해서 나온 게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라는 건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모더니즘에 반해서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야,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려. 야, 이성적인 것도 너무 사람이 이성적이면 어때요? 좀 차갑잖아요. 냉정하잖아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감성적이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감성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이성적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감성적인 사람들도 문제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죠. 또 그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게 좋은 사람이야 이럴 수 없지만 비교적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 디자이너들이에요. 디자이너들은 비교적 감성적인 부분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감성 플러스 이성이 이렇게 잘 조화된 사람을 우리는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그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어떠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합리에서 이제는 다양성,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불평등한 인종차별이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차별들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현대는 좀 대체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세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일단 이 운동들의 큰 성격, 키워드는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더 될 것이고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문제가 또 있어요. 또 너무 다양성을 인정해 주니까 너도 나도 막 그냥 다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상이든 간에 정답은 없다.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 쓰고 또 만든 것을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개선하고 개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 디자인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그 감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 디자인의 가장 문제는 1차, 2차 세계대전이다, 전쟁이다. 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영화 속에서 이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 영화 속에서 전쟁하는 모습 보면 재미있고 멋있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전쟁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주변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되는 인간들의 어떠한 그 이기심의 끝판왕을 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농담이라도 전쟁을 그거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야? 그냥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그래서 그때 그 영향이 바로 요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라는 이러한 어떤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자인 다다이즘이니 초현실주의니 추상주의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회화입니다. 미술이에요, 미술. 미술, 회화, 뭐예요? 조각, 건축, 이런 거 얘기했었죠? 회화입니다, 회화. 근데 초창기 때 이러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미술에서 갖다가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미술이 디자인처럼 여겨졌던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초창기 땐 그랬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디자인이 미술과는 다른 분야로서, 그래서 순수 미술, 응용 미술로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디자인이 단독적인 하나의 그런 학부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은 되어지고 있지만 초창기 때는 그런 순수 미술, 응용 미술 이게 구분 없이 그냥 디자인은 미술이야 라고 할 정도로 거의 미술의 개념을 갖다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있었던 디자인 사조예요. 현대 디자인 사조. 회화를 갖다 쓴 거야, 미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주로 현대 디자인에서 이 5가지. 자,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팝아트, 옵아트. 요렇게 5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만 나오면 좋은데, 이 기사 시험에서, 같이 좀 나오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 미래주의라는 그 사상이 나와요. 근데 이 미래주의를 왜 넣지를 않냐면은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주의가 조금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에 좀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혹시나 모르니까 교재에도 있고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합니다. 미래주의는 말 그대로 미래주의잖아요. 그죠? 되게 뭔가 미래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에서도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어떤 현대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낡은 예술들을 아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 시대가 되면서 이 어떤 기계적인 생산에 의한 그런 우리 뭐 대량 생산, 기계적인 생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게 생각했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 기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래적인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재 나오지만 뭐 소란, 속력, 그 다음에 중첩, 재현, 정지 이러한 성격의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미래주의도 마찬가지 회화나 디자인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연극, 음악 이런 데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디자인에 쓰면 미래주의 디자인 되는 거고 회화에 쓰면 회화의 미래주의적인 디자인이 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주의 이건 어디냐 하면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 예술운동입니다. 예술운동이잖아요. 근데 그걸 디자인에 사용하면 또 이것도 나중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공업도시 밀라노에서 시인 마리네티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피가로라는 그런 그 잡지 책에 미래파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뭐 시험에 거의 나올 일은 없고요. 여하튼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네티, 그 다음에 미래파 선언, 그리고 기존의 낡은 예술을 모두 부정하고 기계 세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다이나믹한 미를 창조할 것을 주장했고 기계가 지닌 차갑고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조형 예술의 주제로 사용하고 스피드함과 속도감과 운동감 이런 것들 요런 내용에 맞는 디자인이 뭐냐 해서 미래주의다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흥행을 못한 게 뭐냐, 얘도 마찬가지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 그 작가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이제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이 이탈리아의 어떤 파시스트 그러한 정권에 의해서 이용당하면서 이런 어떤 미래주의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좌절되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미래주의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더니즘, 미래주의,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이즘이에요. 자, 다다이즘에서 다다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그 목마라는 뜻이거든요. 자, 사람이 정말 힘들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신을 놔버립니다. 정신을 붙잡고 있으면 매일매일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냥 정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함부로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 정신을 놓겠습니까? 그죠? 정신을 놔버린다는 게 뭐냐? 바로 이성이죠, 이성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전쟁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다이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이성을 배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이다? 아니죠. 비합리적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해? 라는 뜻이 이게 뭐야? 라는 거죠. 무계획적인 예술운동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그래?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선생님도 그렇죠? 저는 힘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선생님은 웃는다 그랬죠? 너무 힘들면 저는 웃어요.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예, 그런 것처럼 뭐 유머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다다이즘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 마르쉐 디샹입니다. 디샹. 이 사람은 남자 소변기라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소변기를 달아놓고 그게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이없죠? 이해 안 되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웃겨요. 유머, 변형, 충격 같은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디자인 사조다. 근데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미술인데 그걸 갖다 우리가 쓰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색을 주로 사용했느냐 그러면 다다이즘은요 아주 그 화려한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되게 극단적인 대비, 원색 대비, 그죠? 사용했고 거기에 또 어둡고 약간 칙칙한 그런 이미지도 많이 사용을 했다. 극단적인 대비와 그 다음에 원색 그리고 어둡고 칙칙한 색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그게 바로 다다이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지. 또 그 작품 하나하나 뭐 디샹 외에 앙드레 브로통이라든가 폴 엘리아르라든가 한스 아르프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나하나 이해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여하튼 선생님 설명한 정도 수준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입니다. 1915년부터 1922년, 얘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유행했는 건데, 초현실주의는 뭐예요? 마찬가지 현실을 초월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성을 배제하죠. 이성의 지배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죠. 자, 무의식의 세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뭐 꿈의 세계라든가 또는 뭐 공상의 세계, 공상.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의 뭘 자극할까요?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상, 환상의 세계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얘도 마찬가지 이 뒷부분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추상주의나 팝아트 같은 데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르스튼, 미로, 달리, 샤갈. 샤갈이라는 사람이 좀 제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샤갈 그 전시회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주의죠. 우리 데스틸 근대 디자인에서 배웠던 그 추상주의인데, 추상주의라는 추상은 뭐예요? 표현을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점과 선과 면, 입체 이런 것들이에요. 왜 또 이러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전쟁 후반기죠. 전쟁 후반기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되게 이제 힘이 들거나 하면 정신을 놓기도 하지만 복잡하거나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단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게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랑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정보를 접하는 속도, 양을 따져보면 뭐 조선시대 때 정말 뭐 엄청난 그런 사상가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많이 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걸 많이 배우면 좋겠지만 많이 알면 그만큼 단순해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의 영향이 그런 거예요. 추상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점, 선면, 입체와 같은 이러한 순수 형태랍니다. 순수 형태. 이러한 기본적인 순수 형태와 색도 마찬가지로 가장 단순한 원색들을 사용해서 아주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추상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몬드리안 아시죠? 몬드리안 작품 보면은 선으로만 표현하고 거기에 컬러만 넣어가지고 원색, 빨강, 파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든
그 작품, 그게 추상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몬드리안. 그런데 이 추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직선적인 표현을 한 차가운 추상이 있고, 직선이 아닌 곡선적인 표현을 한 것의 뜨거운 추상, 칸디스킨.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추상주의 작가다. 이거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외워두시 바랍니다. 차몬, 뜨칸. 전 그렇게 오거든요. 차가운 추상은 몬드리안, 뜨거운 추상은 칸디스킨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죠. 끝나면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재미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겠죠. 사람들은 금욕적으로 너무 살다 보면 또 뭐로 바뀌느냐. 또 금욕 끝나고 나면 아주 쾌락을 즐기고요. 또 너무 쾌락적으로 살다 보면 다시 금욕으로 가고 이러지, 항상 어떤 하나를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팝아트가 나오게 되는데, 팝아트는 이름부터 좀 뭔가 이렇게 상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상업성을 갖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팝아트는 뭐냐면은요, 1960년대 이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엘리트 문화를 반대했다라고 나오죠. 엘리트 문화가 뭐냐면,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뭔가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런 그 미술 하시는 사람들만의 어떤 이렇게 뭔가 자기들만의 무언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규칙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좀 생각보다 있는 그런 분야가 미술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미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작가랑 좀 이렇게 공감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엘리트 문화를 반대하면서 모든 대중적으로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을 한 것이 바로 팝아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아주 상업적이고 상징적이고 풍속적이고 대중문화에 상당히 대중예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그 상업성을 띠는 그러한 예술 운동이 바로 팝아트죠. 자, 이것의 대표적인 작가는 누구다? 앤디 워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죠. 뭐 코카콜라 마크라든가 마릴린 monroe 등의 어떤 좀 그림이 기존에 있었던 회화의 느낌보다는 상당히 만화 같고, 그렇죠?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화 양식을 많이 벗어난 상업적인 기법으로 만화나 이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중화시킨 그러한 미술 운동이고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쾌락적이면 또 다음에 뭐 금욕이 나오고, 너무 금욕적이면 너무 쾌락적이다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이 팝아트가 이제 인기를 끄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러한 예술 사조가 있는데, 미술 사조가 뭐냐? 바로 오바트입니다. 오바트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상업적인, 그러니까 팝아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수 미술 또는 이러한 어떤 상업성이 아닌 순수 미술의 어떤 그런 본연의 작품을 만들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팝아트 같은 느낌이지만 얘네처럼 너무 상업적이지 않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시각의 착각, 그러니까 착시를 이용한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팝아트의 상업주의와 상징성을 반대해서 나온 그러한 디자인 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추상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색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과 흰색 무채색을 사용해서 좀 표현하고, 팝아트는요 상당히 화려하고 강한 대비와 원색 등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바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색조들을 많이 사용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 5가지가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주의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미니멀리즘. 자, 이거는 미니멀 아트라고 얘기도 하죠. 그죠? 지금도 많이 이제 뭐 미니멀하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개념인데 한마디로 심플하게 살자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거고 뭐 ABC 마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들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대를 살아가면 사람들은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피곤함을 느껴요. 그 피곤함을 느끼게 되면 과거에는 되게 이렇게 못 살고 가난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알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니멀 아트다. 미니멀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은 모더니즘을 반대해서 문제나 그 폐단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절충주의, 중도주의적 경향, 맥락주의, 다양한 환경을 분석, 은유와 상징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기능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능주의. 기능주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실용주의와 기능주의 이 두 가지가 미국의 그 디자인을 대표하는 경향입니다. 현대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주의 그러면은 어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 설리반의 주장한 말이 있어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교재에 있습니다. 루이스 설리반, 이 사람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형태나 모양만 이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 미를 따르는 것은 어떤 기능과 연결해서 기능을 고려해서 기능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니까 무조건 형태는 막 혐오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기능만 좋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능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기능을 중요시 여기는 주의, 그게 바로 기능주의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랑 오토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루이스 설리반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현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현대 디자인, 현대의 이제 넘어오는 시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기점을 우리는 현대라고 하고 그 시점의 디자인을 현대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라는 어떤 사조는 미술 사조였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현대 디자인으로서는 미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 아트 이렇게 아시고 근대 디자인의 어떤 전반적인 사상의 주가 된 건 모더니즘이고 현대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각각의 특징들, 특히 다다, 초현실, 추상, 미래주의는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했었던 미술 사조다 보니까 이성을 배제하고 심플하려고 했던 경향. 팝아트는 전쟁 끝나고 나서 즐기자라는 개념. 옵아트는 반대로 순수한 회화로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개념. 그리고 미니멀 아트는 최소한의 예술, 심플하자, 간결하자 이런 개념의 디자인들이 이렇게 흥행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교재 책을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별 디자인의 특징인데 이 부분도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 디자인, 이 색채 디자인 파트가 참 거시기한 게 양은 좀 많은데 나오는 문제 20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지금 선생님이 이걸 다 정리해놔서 그렇지 얘네만 배워도 양이 되게 많습니다. 얘네만 배워도 많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계속 말씀드린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거의 좀 많이 시험에 문제 나오지 않는 파트입니다.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하고 넘어갈까? 하고 싶을 정도로 하다는데도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느 게 많이 나오냐 그러면은 미국의 디자인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탈리아 디자인이 이제 얘가 1위, 얘가 2위, 그 다음에 얘가 3위, 얘가 4위, 얘가 5위 이 정도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한 문제도 아까우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은 유럽의 저 끝에 이렇게 꼬다리 이렇게 반도가 있죠. 거기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여기 있던 덴마크도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포함을 안 시키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냥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디자인을 다 합쳐서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요 추워요. 춥고 그리고 조금 유럽에서도 외지다 보니까 그 전통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 전통과 그 다음에 그 자연 뭐 이런 것들과 현대 디자인과의 어떤 그 바뀌어갈 때 좀 이렇게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전통 문화와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환경의 디자인을 현대적 디자인과 접목시키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런 디자인들을 구축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곳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과 자연 이 두 가지고요. 인간 간의 감각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예술적 방향을 추구하였다. 이것도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이탈리아의 디자인입니다. 이 이탈리아 디자인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미래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미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자인 미학 이론과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 정도로 그냥 그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멤피스 디자인 그룹 이건 좀 시험 문제 요게 많이 나옵니다. 에코레라가 아니라 에토레입니다. 에토레 소스사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그 디자인, 혁신적인 디자인을 멤피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멤피스 디자인 그룹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에토레 소스사스라는 사람이 대표고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디자인이에요. 일본의 디자인. 일본은 거의 이게 얘네들도 근대화가 되면서 탈아시아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버리고 이제 뭘 배우냐? 유럽을 배우자, 서양을 배우자 이런 이제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공장연맹이라든가 이런 유럽의 문화들을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만의 문화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본의 대표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모방이에요. 모방. 물론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재수가 좋았을 뿐이지 뭐 우리 한국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그런 민족성을 가져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리고 거의 모방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가져와서 자기네 거로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대량 생산과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서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제 뭐 주름을 잡았지만 지금의 디지털 시대는 이제 망해가고 있죠. 여하튼 얘네들의 어떤 그 디자인을 보게 되면 조밀함, 변조성, 조밀하거나 변조, 간결, 기능, 명쾌, 형태와 상징성, 절제된 색채, 소박한 색채, 극소주의. 일단은 물자도 별로 많이 없었고 얘네들의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좀 약간 그 작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좀 그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요런 특히 극소주의라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이만한 걸 작게 만들고 유럽이 이만한 걸 작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모방이에요. 그것도 자기들만의 어떤 디자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이먼드 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1950년대에 일본에 담배값 있죠? 담배값 디자인 했는데, 피스 담배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스 담배값. 그 담배값이 디자인된 것이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담배값 디자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참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현대 디자인의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됐대요. 그 담배 피스 값이.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은 BTS를 보다가 일본의 그 아이돌 보면 되게 유치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아이돌 보고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건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BTS 봐버리면 야, 이거는 완전 촌스럽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담배값과 다른 담배값의 디자인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시민 의식이나 보는 눈이 높아졌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는 미국의 디자인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용주의, 기능주의를 강조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바우하우스의 조형 이념을 사용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바우하우스 배울 때 모를린학이라고 바우하우스의 교수님 계셨죠? 나치에 의해서 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서 이 모를린학이 이 교수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시카고에 그 뉴 바우하우스라는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그 이념이 미국의 디자인에 많이 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미국 디자인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30년대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이죠. 그 대공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공황 멘붕이에요, 멘붕. 시장에 돈도 많고 물건도 많고 괜찮은데 모두가 거지인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상당히 무계획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장들은 이 당시 만들기만 하면 다 팔았었어요. 무조건 처음에. 그래서 A라는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 막 팔았더니 시장에 팔았더니 막 팔립니다. 그러면 장사되니까 B라는 공장, C라는 공장, D라는 공장 막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100% 만들었던 걸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다 100%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많겠죠.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건을 사고 남죠. 그럼 남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재고가 남는 거죠. 재고가 남게 되면 그만큼 이제 손해가 되니까 노동자들을 자릅니다. 또 노동자를 잘라요. 그럼 노동자는 잠재적 소비자니까 또 물건이 덜 팔려요. 그래서 또 자릅니다.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대공황이 옵니다. 이때 이제 이 디자인 경영이라든가 경영에 관련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연구되면서 지금의 이런 어떤 경영이나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디자인에 엄청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고, 자, 그 다음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인데 컨입니다. 컨베이어 시스템. 예전에 자동차를 한 30-40명이 몇 달 정도로 해야 하나를 만들었었거든요. 비효율적이니까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분업화시킨 거죠. 가면서 자기 것만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가 고가였던 게 비용도 저렴해지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이 자동차, 우리가 핸드폰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를 바꾸듯이 이 자동차도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도 이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게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 전까지 다 직선적인 개념의 디자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유선형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했다. 누구다? 그러면은 게데스, 노만 벨 게데스라는 사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디자인의 실제 시작은 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유럽은 말도 할 거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본토도 물론 하와이를 공격당했지만 진짜 찐 본토를 공격당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했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실제 디자인에 영향을 준 것은 어디다? 미국이다. 그래서 뭐 공업 디자이너니 뭐 상업 디자인 이런 개념은 다 어디서 나온 거다? 미국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국 디자인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힘이 아니지만 1894년 갑오경장이라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시작하죠. 이때부터 이제 현대 개념의 디자인이 도입되고 미술 교육도 이제 시작됐던 게 1894년 우리나라의 갑오경장이다. 이거 그다음에 1950, 60, 70, 80, 90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오면서 빠른 성장을 이루는데요. 특히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적용이 되되 우리나라는 과거에 못 살았어요.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의식주죠.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서 그다음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국가 자체가 이 산업화. 그러니까 대한민국 되게 좀 다른 나라와 다른 게 보통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근대화, 산업화, 그 다음에 뭐 공업화, 민주화 이런 식의 순서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박이에요. 산업화, 공업화, 민주화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빨리빨리의 아주 대명사죠, 우리나라. 여하튼 간에 1960년대는 디자인 실용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1970년은 디자인 세분화가 되었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뭐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980년대를 성장기라고 보통 하는데, 뭐 요렇게는 구분하지만 뭐 조금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는 되지는 않아요. 한국의 디자인은 크게 출제는 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컬러리스트가 아닌 다른 뭐 시각 디자인이나 이럴 때에서는 조금 나와요. 예, 그러나 우리 컬러와는 조금 한국 디자인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 컬러는 2000년대 넘어서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오고요. 이탈리아 디자인과 미국의 디자인이 조금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디자인 그리고 스칸다미냐 한국 그 다음 스칸디나미아 이런 순서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하여튼 이탈리아랑 미국, 일본 위주로 좀 출제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디자인의 역사와 그 다음 디자인의 개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라는 부분도 이해가 되실 텐데 디자인이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현대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미술이 디자인이다 라고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생님도 디자이너예요. 그럼 그림 잘 그리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디자인은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림을 갖다가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디자인을 하는데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근데 뭐 다른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만 꼭 회화만 쓰는 건 아닙니다. 과학의 기술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것들과 융합해서 디자인은 사용될 수 있고 기존의 디자인의 개념과 또 다른 개념의 디자인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교육환경 공공디자인이다 라는 개념도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교육, 환경, 공공디자인. 왜 그러냐면 그 교육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처음 가서 여러분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시작할 때. 예,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죠. 왜 저희가 공무원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교육환경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알려드렸더니 우리도 디자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군요 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이 디자인은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우리 그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신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컨펌을 좀 받으면서 개념이 안전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하고 싶은데 제가 만들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히 만들어도 되죠. 만든 사람이 흥행시켜서 사람들이 다 쓰게 하면 그게 하나의 그 학문이 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개념 잘 이해하셔서 그냥 암기해서 배운 대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디자인 요소와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의 요소. 자,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 체계라 그러죠? 되게 많지가 않아요. 디자인에 대한 지식 체계가. 왜 그러냐면은 디자인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아야 되고요. 제품 디자인은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공업과 관련한 공학적 개념을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지식 체계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디자인은 업무가 두 개가 있죠. 기능의 업무와 뭐가 있습니까? 기획의 업무가 있다 했었죠. 이 기획이라는 업무는 어떤 분야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게 많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능과 관련한 지식 체계만 있다. 알겠습니까? 기능과 관련해서. 그래서 디자인 요소니, 형태니, 원리니 이거는 다 뭐와 관련된 지식이다? 기능적 디자인의 원리다.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형태를 갖추고 실체화가 돼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디자인이 아니에요. 디자인은 실체화되고 실현이 되어서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체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공상하고 상상으로 끝나면 건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형태적인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디자인 기능은 뭐다? 실체화하고 뭐다? 형태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 모양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자인의 기본 지식 체계는 이 형태학과 관련한 지식 체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기본 요소 그러면 바로 이런 형태와 기능과 관련해서 이 디자인은 어떠한 기본 요소를 갖느냐라는 뜻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요소로 되어 있죠? 인간들은 물이 70%고 그죠? 물이 70%죠. 그죠? 예. 그래서 몸도 그런 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과 세포들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던 것처럼 어떤 형태라는 이 개념에서의 디자인의 요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 요소, 시각 요소, 상관 요소, 실제 요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거를 외울 때 개, 시, 상, 실 이렇게 앞자로 외웁니다. 짜장면집을 개시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사 먹어서 상실했어요. 그래서 개시, 상실.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 같이 좀 머리가 나쁘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저는 좀 머리가 똑똑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은 알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개시상실. 그래서 네 가지가 기본적인 디자인의 요소인데 개념 요소라는 것은 기본 요소예요. 아주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개념상의 요소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선임들이 이거 개념 없네 이래요. 개념 없네 이러잖아요. 그죠? 기본이 안 됐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요소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는 뭐예요? 얘는 칠판 지우개죠. 이 형태는 칠판 지우개입니다. 얘의 정체성은 칠판 지우개인데 이 안에는 점이라는 개념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점이라고 하진 않죠. 점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지 이건 칠판 지우개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점, 선, 면, 입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점, 선, 면, 입체.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디자인 요소의 시작은 개념 요소다라는 것이고 얘는 실제 형태가 아니라 개념상의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요소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지각되어지는 실제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향, 명암, 색, 질감,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시각 요소입니다. 시각적인 요소들. 그리고 상관 요소라는 것은
무게감이나 면적들은 너 무슨 상관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상관관계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나 무게는 무겁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때요?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보다 무겁다? 이렇게 느끼겠죠. 얘보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관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면적이나 무게감입니다. 그 다음 실제 요소라는 거는 실제로 사용하는 목적성을 가지는 요소를 우리는 실제 요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조금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돼요. 개시, 상실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개념 요소, 시각, 상관, 실제. 그래서 개념 요소는 점선면 입체가 있고 시각은 어쩌고, 상관 요소는 어쩌고, 실제는 어쩌고가 있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 개념 요소에서의 점과 선과 면과 입체에 대한 시험 문제, 요게 또 각각의 것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점은 선의 한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선의 한계. 얘는 뭐예요? 면의 한계. 얘는 입체의 한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라는 건 뭐예요? 자, 선생님이 랑 이렇게 팔씨름을 했어.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러면 너는 막 그게 한계야. 이런 거야. 너는 나를 넘을 수 없는.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선을 넘을 수 없는 선이 한계인 애가 점이고 선은 면, 입체는 면은 입체의 한계다. 이렇게. 짜증나죠. 그냥 점선면 그러면 되는데 무슨 선의 한계, 면의 한계, 입체의 한계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점이라는 것은 위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위치를 나타낸다. 요거.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겠습니까?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 방향. 자, 그 다음 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 입체라는 것은 뭐예요? 두께와 부피를 나타낸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점이라는 것이 연속성으로 생기면 뭐가 돼요? 선이 되고, 선이 만나면 면이 되고, 면이 뭐가 됩니까? 입체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거티브라는 것과 포지티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거티브라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한다. 그래서 내 발 이렇게 해보세요. 내 발, 나의 발, 내 발. 네거티브는 발,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 네거티브로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막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막 그러죠. 그래서 포지티브는 뭐냐 그러면은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니 선이니 면이 입체의 포지티브는 그 자체로서 생기는 점선면 입체고, 네거티브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생기는 점선면 입체를 네거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선은 직접 그으면 포지티브,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은 어쩌다 생긴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선생님 얘기했던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보시면서 읽어가시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디자인의 요소나 원리 이거는 다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형태. 바로 기능적인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에요. 기획에 관련한 이론 지식은 되게 다양하고 어떤 디자인과 합쳤을 때 같이 그것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 정책 그러면 국가의 행정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디자인 경영 그러면 경영에 관련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식 체계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기능적 형태에 관련해서, 왜? 디자인은 말로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체화시키고 형태를 갖추는 실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념 형태와 현실적 형태라는 게 있어요. 이념 형태는 뭐냐 그러면 그냥 실제가 아닌 이념상에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순수 형태라고 얘기도 하죠. 우리 순수 그러면 말 그대로 점선면 입체, 얘네들을 순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상주의 얘기했었죠. 추상 형태, 추상 전체.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이념이나 순수나 추상,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점선면 입체 같은 도형적 요소들,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념상의 존재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실적 형태는 이거는 뭐야? 칠판 지우개. 그러나 이 안에는 점선면 입체가 존재하죠? 이념적 형태. 현실적 형태는 칠판 지우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 형태는 인위 형태와 자연 형태가 있습니다. 인위 형태, 인간이 만든 거, 자연 형태, 자연에서의 형태. 돌, 나무, 자연 형태. 자동차, 배, 인위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또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이념, 순수, 추상, 인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순추, 뭐 현실은 사람, 자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원리, 어떤 원리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어지는가. 자, 기본적으로 먼저 리듬이라고 합니다. 리듬 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율동이라고 합니다. 자,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형태를 갖출 때 리듬감과 율동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율동감과 리듬을 주는 애가 누구냐? 강조, 반복, 점이. 이 세 가지가 보통 리듬감을 갖습니다. 자, 그냥 선생님도 지금도 말을 할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자버리죠. 그죠? 말을 할 때도 선생님이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귀에 잘 들어와요. 반복,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점이 급격하게 그라데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이는 그라데이션이에요. 내가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출 때 리듬감과 율동감을 줘야 우리 사람들의 어떤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달성도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율동감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그것이 뭘 가져야 되느냐? 균형이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균형. 자, 밸런스입니다. 이 균형은요, 이 미와 상당히 관련돼 있어요. 미,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거의 균형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선생님도 눈, 코, 입 딸렸는데 왜 난 못생긴 걸까? 예. 그래서 우리 은우님 계시죠? 예.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살짝만 균형을 이렇게 바꿔주면 왠지 뭔가 잘생겨 보이고 이뻐지는 그런 거죠. 그 뭐냐? 균형입니다. 균형. 자, 균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대칭과 비대칭. 뭐가 있다고요? 대칭과 그 다음에 비대칭. 또 하나 더 비례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은 뭐냐면 얘네 둘이가 똑같은 크기로 있는 느낌. 자, 한번 보지. 자,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데 이미지들이 여기에만 다 몰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밸런스,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균형이 안 맞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와 같은 규모의 형태를 놓으면 균형이 이루어지는 걸 대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저 끝에다가 자그만 뭐 심볼 같은 걸 하나 놔도 물리적으로는 어때요? 균형이 아니지만 요 끝에 얘 때문에 얘가 어때요? 균형감이 느껴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비대칭이라 그래요. 균형감은 틀린데 어때요? 균형감이 느껴지는 것을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뭐를 비례해서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례에 대한 개념, 비례는 두 양 사이의 수량적인 관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뭐뭐에 비례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비례를 설명한 모듈러라는 게 있어요. 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듈러는 르꼬르비지라는 건축가가 만든 비례예요. 그래서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라고 말을 했던 르꼬르비지. 이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 영국인의 평균 신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183cm입니다. 오마이갓. 183c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모듈 해가지고 뭐 바닥에서 배꼽까지는 113cm, 뭐 배꼽에서 머리까지 69.8cm, 뭐 손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정해서 만든 척도가 바로 뭐다? 모듈러다. 가끔 나옵니다. 모듈러. 그 다음에 비례, 그럼 또 하나가 황금률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황금률비, 가장 아름다움의 비율, 황금비가 뭐냐? 1대 1.618. 1대 1.618.
요게 가장 황금 비율이래요. 자, 이 황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황금비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비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비율을 설명하라고 하면 이 비율을 제대로 설명한 학자들이 없어요. 마치 그냥 이런 거예요. 황금비라는 말 자체가 뭔가 딱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 것이 일반화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금비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느낌인 거지 실제 이 비율 가지고 설명을 해도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황금비는 얼마? 1대 1.618이다. 이 정도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외에 간혹 시험 문제에 그 비례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뭐 루트비, 정수비, 상과 수열비, 피보나치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금강비례 이런 건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고 정말 가끔 가다가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은 1대, 뭐 4대, 7대, 10대, 13대 등차, 등 같다, 차이가 3으로 계속해서 같다. 이런 식의 비율로 늘어나는 비율을 우린 등차 비열, 등비, 비가 같다 그런 뜻이고 뭐 그 외에 뭐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뭐 황금비와 같은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 상가 수열비는 합이 같아지는 거, 더할 가짜니까. 정수비는 그냥 일반적인 정수에 의해서 해주는 그런 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칭의 개념, 비대칭. 그 다음 비례 그러면은 뭐예요? 모듈러, 황금률비, 비례의 종류. 루트비, 정수비, 상가수열비, 뭐 피보나치, 등차, 등비, 금강비례. 책에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시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네. 자, 디자인 파트, 이 색채 디자인 파트는 말씀드렸듯이 양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 역사만 해도 사실 역사 현대 디자인사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근대 디자인사만 가지고도 한 1년을 설명이 한 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 정도. 뭐 초기 디자인 가지고는 실제 뭐 미술사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 키워드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 위주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거든요. 예, 이것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색도 마찬가지 색을 보면서 경험에 의해서 색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듯이 선도 마찬가지 뭐가 있다? 선에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수직선, 수평선, 사선, 곡선, 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느낌들이 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직선과 수직선, 수평선, 사선, 곡선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수평선 딱 보면 이거 보는데 이거 진짜 막 상승감 나 이러지는 않잖아. 얘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 뭐 수평선 가서 보면 어때요? 상당히 안정감 들고 평화롭고 청지의 느낌이 나죠. 사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굴러 떨어질 것 같잖아요. 동적이고 불안감이다. 곡선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여성적인 반면에 직선은 남성적이다. 포물선 같은 경우는 속도감이 느껴지고 쌍곡선은 뭐 서로 균형미의 미가 느껴지고 X선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 종류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또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데 자 리듬, 균형.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못하네요. 리듬, 균형, 그 다음에 뭐예요? 조화. 그 다음 마지막에 통일과 변화. 이렇게 네 가지가 디자인 원리. 조화라는 것은 리듬감도 있어야 되고 균형감도 있어야 되지만 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조화로워야 돼요. 조화. 하모니. 선생님 얘기했었죠? 디자인의 목적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균형과 조화, 밸런스와 하모니다. 자, 조화는요, 유사조화와 그 다음에 대비조화가 있어요. 유사한 것끼리 조화, 보기 좋은 것이고요. 서로 다른데 보기 좋은 것입니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CC들 또는 뭐 연예인들 커플들 보면 둘 다 잘생기고 이쁘고 멋진데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 못생기고 잘생기고 했는데도 또 잘 어울리는 그런 커플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유사조화는 조금 더 이 심리적인 부분이 강해요. 균형적인 것은 실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떠한 그 주제에 맞는 통일감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변화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어떠한 의미와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이 디자인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원리도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데 이거 암기해야 돼. 그냥 리듬, 다른 말 율동이라고 합니다. 율동은 강조, 방법, 점이.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느냐? 강반점. 짜장면집 이름이 강씨를 가진 사장님이 강반점이에요. 그래서 강반점에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시켰더니 율동하면서 좋아서 오더라. 뭐 나름 이렇게 외우는데 유치하죠? 똑똑하신 분은 알아서 외우세요. 균형은 대칭, 비대칭, 비례. 그리고 비례는 우리가 모듈러, 그 다음에 황금률비, 그다음 비례의 종류.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조화는 유사조화와 대비조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전체가 통일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외울 것 정말 많았었는데 또 외울 게 또 많네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 공부하고 나면서 이제 딱 끝나잖아?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그 배웠던 걸 다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원래 다 그래요, 원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보고 다 외워요. 틀리겠죠. 그럼 틀린 것을 찾아가보다 보면은 이제 점점 내 것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 잘하면 되는 거야. 연습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틀리면 내가 이게 틀렸구나 하고 아셔서 그 부분을 찾아서 자꾸 테스트 해가지고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것이지 한 번 듣고 알아서 100점 맞는 경우는 없어요. TV에 나오던데요. 그런 사람은 정말 특별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위주로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 위주로만 하셔도 합격은 돼요. 단 60점대 합격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원리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론서를 보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책을 보셔야 돼요.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까먹습니다. 이론서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게 아니고 맥을 잡아주고 설명해줘서 여러분들이 책을 봤을 때 그때 선생님 설명이 이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뭐 이런 식의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서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해서 25, 26, 27, 28 이제 네 강 남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좀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